2026년의 시작이 정말 거대한 판이 뒤집히는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렇죠. 지난 10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 질서의 멘틀이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산업의 왕자가 바뀌고 기술에 대한 어떤 장밋빛 환상이 좀 차가운 현실에 부딪히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는 거대한 회전, 이른바 더 그레이트 로테이션이라고 불리는 이 변화의 소용돌이, 그 한복판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네, 저희 앞에는 2026년 1월의 경제와 기술 지형을 분석한 하나의 심층 전략 보고서가 놓여 있습니다. 테슬라의 추락, AI 로봇의 진실, 또 전 세계를 흔드는 무역 전쟁까지. 언뜻 보면 이게 다 다른 뉴스 같은데 네. 사실은 하나의 거대한 흐름으로 연결돼 있거든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겠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거대한 파도가 당신의 비즈니스와 투자, 특히 한국 경제에 어떤 의미를 던지는지 그 본질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니까요. 자, 그럼 보고서가 가장 먼저 주목한 충격적인 사건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네, 바로 자동차 제국의 균열, 테슬라 이야기입니다. 보고서 첫 장부터 정말 놀라운 수치가 나오죠. 네, 저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차의 상징,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테슬라가 드디어 판매량 1위 자리를 중국 BYD에게 내줬다는 소식. 예측이 없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극적으로 벌어질 줄은 몰랐던 거죠. 숫자를 보면 더 명확해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가 판 차량이 164만 대. 이게 전년 대비 9%나 감소한 수치입니다. 9%나요? 네, 무려 2년 연속 판매량이 줄어든 겁니다. 성장 스토리에 그냥 금이 간 정도가 아니죠. 깨지기 시작했네요. 반면에 BYD는 순수 전기차만 226만 대를 팔았습니다. 와... 전년 대비 28% 성장했고요. 여기에 하이브리드까지 포함하면 무려 460만 대. 460만 대. 테슬라의 거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3배라니, 이건 단순히 1등, 2등이 바뀐 걸 넘어서는 이야기네요. 그렇죠. 아니,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테슬라는 거의 종교에 가까운 브랜드였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이렇게 순식간에 판이 뒤집힐 수 있었을까요? 단순히 BYD 차가 싸기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요?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가격은 그냥 일부일 뿐이고요. 그 배경에는 훨씬 더 구조적인 요인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죠? 보고서가 첫 번째 원인으로 꼽는 게 바로 미국 보조금 정책의 역설입니다. 아, 보조금 문제? 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서 최대 7,500달러, 우리 돈으로 거의 1,000만 원에 달하던 전기차 세액공제를 폐지해버렸거든요. 잠깐만요. 그건 미국에서 차를 사는 모든 소비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테슬라에게 이게 치명타가 된 거죠?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모든 전기차에 영향을 줬죠. 하지만 테슬라는 자기 핵심 시장, 그러니까 안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를 잃어버린 셈이 된 겁니다. 아, 소비자 입장에선 어제까지 6천만 원에 살 수 있던 모델 Y가 하룻밤 사이에 7천만 원이 돼버린 충격인 거죠. 체감 차이가 엄청나겠네요. 네, 이런 급격한 가격 상승이 특히 중산층 소비자들의 구매 심리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거대한 수요 공백이 발생한 거죠. 결국 미국 정부 정책이 자국의 대표 기업 발목을 잡은 셈이네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렇죠. 그럼 BYD는 어떻게 이 파도를 넘어선 건가요? BYD의 진짜 무서운 점이 바로 여기서 드러납니다. 보통 자동차 회사는 부품은 여기서, 배터리는 저기서 사오잖아요. 네, 그렇죠. 협력업체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BYD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기들이 직접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요? 네, 땅 파서 리튬 캐는 것부터 배터리 만들고 차 조립하고 심지어 그걸 실어나를 운송 선박까지 직접 만드는 말 그대로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겁니다. 와, 그건 거의 반칙 수준인데요. 이러니까 외부 정책 변화나 공급망 충격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가를 그냥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겁니다. 테슬라가 외부 정책의 휘청일 때 BYD는 아예 게임의 룰 자체를 바꾸는 체급을 키우고 있었던 거군요. 맞습니다. 유럽 시장 상황도 이걸 잘 보여주죠. 유럽은 어떻습니까? 유럽이 이 둘의 최전선이 됐습니다.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지갑이 얇아진 유럽 소비자들이 몇 년째 큰 변화 없는 테슬라 라인업 대신에 BYD의 시걸이나 돌핀 같은 합리적인 가격의 신차들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아, 실용적인 선택을 하는 거군요. 여기서 중요한 건 시장의 인식 변화입니다. 테슬라는 혁신의 아이콘에서 어느덧 조금은 노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BYD는 역동적인 볼륨 리더로 이미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현대차나 기아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되겠네요.
엄청난 위협이자 또 기회 요인이 될 수 있죠. 자, 이렇게 자동차 시장에서 위기를 맞은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미래를 다른 곳에 걸었습니다. 네.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죠. 빈곤을 퇴치하고 테슬라의 가치를 수십 배로 끌어올릴 거다 이런 엄청난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그랬었죠. 그런데 최근 공개된 시연 영상의 진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과장, 그러니까 하이프와 현실의 괴리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떤 괴리죠? 그 시연 영상이 좀 충격적이었잖아요. 로봇이 막 빨래도 개고 물건도 옮기길래 다들 와, 진짜 사람 같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사실은 다른 방에 있는 사람이 VR 기기 같은 걸 쓰고 실시간으로 조종하고 있었다는 거죠. 원격 조정이었다고요? 네, 이걸 전문 용어로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그냥 엄청 비싼 아바타, 꼭두각시 인형이었던 셈입니다. 그럼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인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건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하죠. 이건 로봇의 핵심 가치인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문제입니다.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노동의 장소를 공장에서 통제실로 그냥 옮기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아, 값비싼 꼭두각시 인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죠. 심지어 2025년까지 5,000대 이상 생산하겠다던 약속도 못 지키고 겨우 수백 대를 비싼 값의 수작업으로 조립하는 데 그쳤다고 보고서는 지적합니다. 아니 챗 GPT 같은 언어 인공지능은 정말 눈부시게 발전했는데 왜 유독 로봇, 특히 물리적인 움직임을 구현하는 건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보고서는 이걸 10만 년의 데이터 격차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요. 10만 년의 데이터 격차요? 아주 흥미로운 비유인데요. 언어 모델은 인터넷에 널려 있는 인류가 수십 년간 쌓아온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를 학습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거대한 디지털 도서관이 이미 있는 거죠. 그렇죠. 하지만 로봇은 물리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젖은 바닥을 미끄러지지 않고 걷는 법이나 뜨거운 컵을 놓치지 않으면서 깨트리지 않고 쥐는 법, 아, 이런 거에 대한 인터넷 규모의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텍스트 데이터와 물리적 행동 데이터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는 그냥 차원이 다른 문제군요. 맞습니다. 마치 책만 읽고 수영을 배우려는 것과 비슷하네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물리 세계의 변수는 거의 무한대에 가깝거든요. 이 근본적인 데이터 부족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진정한 자율 로봇의 등장은 아직 요원하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테슬라 주가를 보세요. 사람들이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로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AI 로봇 회사로 보죠. 네, 미래를 바꿀 AI 로봇 회사라는 엄청난 기대감이 그 가치에 포함된 겁니다. 만약 시장이 진짜 범용 로봇이 나오려면 10년, 어쩌면 그 이상 걸리겠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 기업 가치는 엄청난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테슬라의 가치가 로봇이라는 미래의 꿈에 기대고 있는데 그 꿈이 흔들리면 회사 전체가 위험해지는 구조군요. 바로 그겁니다. 지적합니다. 바로 무역 전쟁 이야기죠. 네, 이제 시야를 거시경제로 넓혀볼 시간입니다. 보고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소위 해방의 날 관세 정책이 전 세계 공급망을 그 뿌리부터 뒤흔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규칙이 아주 간단하고 무자비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거의 모든 수입품에 10%의 기본 관세를 부과하고요. 미국을 상대로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는 최대 50% 이상의 징벌적 관세를 추가로 때리는 겁니다. 50%요? 그건 그냥 수입하지 말라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그렇죠. 가장 무서운 건 동맹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점이더군요. 바로 그겁니다. 동맹이고 뭐고 없습니다. 따라서 GDP의 상당 부분을 수출에 의존하는 한국 경제는 말 그대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어떤 산업이 그런가요? 배터리, 자동차, 반도체 같은 주력 산업이 그렇죠. 보고서에 따르면 관세 조치 직후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즉각 27%나 급감했습니다. 27%?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가장 심각한 타격을 입은 곳은 바로 K배터리 3사, 즉 LG에너지솔루션, SK-원, 삼성 SDI입니다. 이 기업들은 미국의 IRA 보조금을 믿고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랬죠. 그런데 상황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생존의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 붕괴 과정이 마치 섬뜩한 도미노 같아요. 도미노처럼요? 첫째, 미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합니다. 둘째, 차값이 비싸지니 수요가 급감하고 포드나 GM 같은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 생산 목표를 대폭 줄여버립니다. 연쇄적으로.
그렇죠. 셋째, 재고가 쌓일 걸 우려한 이들이 이미 한국 배터리사들과 맺었던 수십억 달러 규모의 공급 계약과 합작 투자 공장 계획을 줄줄이 취소하는 겁니다. 포드가 LG 에너지솔루션 SK온과의 계약을 취소한 게 바로 그 사례군요. 대표적인 사례죠. 듣기만 해도 아찔합니다. 미국 정부만 믿고 조단위 투자를 단행했는데 그 사다리를 그냥 걷어차버린 셈이군요. 맞습니다. 그럼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떤 돌파구를 찾고 있나요? 보고서는 강요된 전략 수정, 즉 피벗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피벗, 방향을 튼다는 거군요. 네, 살아남기 위해서 기존의 주력 사업이었던 전기차용 배터리에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용 배터리로 사업 방향을 급하게 틀고 있다는 겁니다. 아, 전기차가 아니라 에너지 저장 장치로? 논리적으로는 타당한 선택입니다. 전기차 수요는 주춤해도 AI 데이터 센터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때문에 전력을 저장해둘 곳은 폭발적으로 필요해지고 있으니까요. 다행히 다른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거군요. 하지만 그 시장도 만만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또 다른 차가운 현실의 벽에 부딪힙니다. 그 ESS 시장은 이미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의 CATL과 BYD가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 거기에도 중국이? 네. 한국 기업에게 남은 유일한 기회는 미국이 중국산 ESS 배터리에 부과하는 58.4%라는 엄청나게 높은 관세, 58.4%요? 이 관세를 이용해서 비중국산 프리미엄 대안으로 자리 잡는 것뿐입니다. 그야말로 좁디 좁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정말 힘겨운 싸움이 시작된 겁니다. 들어보니까 이 거대한 회전이라는 게 단순히 기술이나 자동차 산업에 국한된 얘기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우리가 알던 세상의 규칙 자체가 바뀌면서 여기저기서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동시다발적 붕괴는 다른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가 또 다른 사례로 든 것이 바로 미국 럭셔리 백화점의 상징, 삭스글로벌의 파산 위기입니다. 삭스까지요? 네, 47억 달러, 우리 돈으로 6조 원이 넘는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이자조차 내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삭스가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한 기업의 부진을 넘어선 의미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전통적인 백화점 비즈니스 모델의 구조적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돈이 없어서 브랜드의 상품 대금을 못 주니까 샤넬이나 구찌 같은 브랜드들이 상품 공급을 중단해버렸죠. 아, 악순환이네요. 결국 연말 최대 성수기에 매장이 펑 비어버리는 죽음의 소용돌이에 빠진 겁니다. 이제 삭스의 전략은 물건을 파는 유통업이 아니라 뉴욕 5번가 같은 금싸라기 땅에 있는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는 자산 정리로 바뀌었습니다. 에너지 분야에서도 비슷한 역주행이 시작됐다고요? 네,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안보라는 명분을 내세워서 미국의 모든 해상 풍력 프로젝트를 중단시키는 모라토리움, 즉 일시 중단 조치를 선언했습니다. 아, 이로 인해 이미 대서양 연안에 투입된 수십억 달러의 투자가 하루아침에 좌초자산이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던데요. 네, 이 결정을 내린 부서의 이름이 1947년 이전에 쓰이던 국방부의 옛 명칭 전쟁부 디파트먼트 오브 워를 부활시켜 사용했다는 겁니다. 전쟁부. 현 행정부의 성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상징적인 디테일이죠. 결국 K배터리 기업들이 겪었던 정책 리스크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거네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정말 예측 불가능한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보죠. 테슬라의 추락, 로봇의 환상, 관세 전쟁, 전통 유통의 종말까지. 이 흩어진 조각들을 하나로 꿰뚫는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2026년 1월이 보여준 모든 사건을 관통하는 하나의 키워드로 마찰, 프릭션을 제시합니다. 마찰이요? 네, 그동안 세계는 마찰 없는 상태를 이상으로 추구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났다는 거죠. 아하. 세 가지 마찰이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첫째, 무역의 마찰입니다. 과거에 매끄러웠던 글로벌 공급망은 사라지고 관세 장벽이라는 비효율이 일상화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이겠군요. 맞습니다. 둘째, 기술의 마찰입니다. AI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과도한 기대와 로봇이 자갈밭 하나 제대로 못 걷는 냉혹한 물리적 현실 사이의 마찰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마지막으로 산업의 마찰입니다. 자동차 산업의 위계가 뒤집히는 것처럼 수십 년간 굳건했던 기존의 경쟁 구도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마찰이 서로 부딪히며 지금의 거대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 보고서가 말하는 건 지난 10년간 실리콘밸리를 지배했던 일단 저지르고 보자 식의 기술적 낙관주의가 끝났다는 선언처럼 들리네요. 네, 그렇죠.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보다 손에 잡히는 배터리와 관세 장벽 같은 현실의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아주 정확한 요약입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2020년의 승자는 디지털 세계의 무한한 성장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관세와 물리법칙, 그리고 지정학이라는 거친 파도를 항해할 수 있는 현실주의자가 될 것이라고 말이죠.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보고서를 덮으며 당신이 계속해서 생각해봐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요? 보고서는 앞으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지표들을 제시합니다. 테슬라의 마진율이 어디까지 떨어지는지, 옵티머스가 진짜 자율성을 얼마나 확보하는지, 그리고 한국 배터리 3사가 ESS 시장에서 생존할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죠. 네. 하지만 그 너머에 더 큰 질문이 남습니다. 효율성과 속도가 더 이상 최고 가치가 아닌 이 새로운 마찰의 시대에 한 국가나 기업의 성공을 가늠하는 새로운 척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외부 충격에 흔들리지 않는 회복 탄력성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자급자족 능력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한 완전히 다른 무언가일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앞으로 10년의 미래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